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핑셀러 가이드북의 저자입니다.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잖아요. 저희는 아마존 코리아와 쇼핑 코리아의 파트너사이고요. 또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넘버원 글로벌 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펜글로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운영등, 판매등, 배송등, 전문가 매칭 서비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저희 펜글로벌의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혹은 저희 채널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펜TV. 자, 여러분, 이번 달 초에 아마존이 2024년 FBA 수수료의 변화를 공지했습니다. 다들 이미 보셨죠? 12월 6일자로, 한국 날짜로는 12월 6일자로 보였는데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미국 상품 판매 및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수수료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짠! 엄청나죠? 이렇게 길게 공지가 올라온 게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대략 2018년도 정도에도 이렇게 아마존의 수수료 정책이 대폭 변경이 됐는데 이번에 공지된 걸 보니까 또 어마무시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아예 PP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같이 저를 따라오시죠. 자, 제가 제목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마존 재고관리라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FBA 수수료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존의 FBA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관 수수료와 주문 처리 수수료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관 수수료는 다시 월별 보관 수수료, 장기 보관 수수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고 관리를 잘 못한다. 그래서 IPI 점수가 있죠. 우리 아마존 셀러들은 IPI 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임계점, 마지노선 이 400점, 이 임계점은 매년 바뀌어요. 그렇지만 작년, 올해는 모두 다 400점이죠. 또한 장기 보관 수수료는 7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장기 보관 수수료와 1년 이상의 장기 보관 수수료로 나뉘었죠. 그래서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고 올해 2023년 이 보관 수수료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월별 보관 수수료에는 보관 공간 증가 요청에 따른 예약 수수료와 보관 공간 활용도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에 보관 공간 증가 요청에 따른 예약 수수료는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는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리고 장기 보관 수수료도 역시 4월 15일부터 7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장기 보관 수수료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앞장에서 보신 거는 기본 수수료고 이 장에서 보실 거는 이제 옵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데 그 옵션이라고는 해도 반드시 지불하게 되는, 우리가 셀링을 하다 보면 지불하게 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보시면 옵션 수수료라는 항목으로는 폐기, 제거, 청산, 반품 처리, 환불 조정, 라벨 서비스, 포장 서비스, 멀티채널 주문 수수료, 그리고 재배치 수수료 정도까지 굉장히 다양한 명목으로 옵션 수수료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에는 이렇게 기본 수수료와 옵션 수수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를 보셔야겠죠? 일단 기본 수수료, 지금 현재 수수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본 수수료 쪽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우와!
뭔가 막 없던 게 막 생기고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어마무시하게 바뀌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는가 좀 볼게요. 월별 보관 수수료가 4월 1일부터 변경이 되고요. 보관 공간 활용도 수수료 4월 1일부터 세분화돼서 시행이 됩니다. 낮은 재고 수수료 역시 4월 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요. 장기 보관 수수료에서는 7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장기 보관 수수료가 2월 15일부터 변경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보관 수수료도 변경 예정인데 아직은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수수료 쪽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주문 처리 수수료를 기존 주문 처리 수수료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SIPP 주문 처리 수수료라는 것을 2월 5일부터 도입을 하는 거고요. 또한 저가 FB의 주문 처리 수수료를 4월 15일부터 변경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문 처리 수수료도 4월 15일부터 같이 변경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수수료만 변경이 되느냐? 아니고요. 옵션 수수료도 변경이 됩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옵션 수수료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거의 다죠? 이게 전부 다 바뀌는데 폐기 수수료, 제거 수수료가 2월 5일부터 변경이 되고요. 반품 처리 수수료도 6월 1일부터 확장 시행이 됩니다. 라벨 서비스와 또 포장 서비스 역시 또 멀티 채널 주문 서비스 그 수수료 역시 2월 5일부터 변경이 되고 재배치 수수료 3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실제 청구는 4월 15일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결함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또 뉴 셀렉션 제도도 확장 시행한다. 의류 상품 판매 수수료는 인하한다. 그리고 바인의 가격 체계가 조금 더 변경이 된다. 뭐 이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기본이랑 그 다음에 뒤에 옵션이랑 보시면 전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그리 몽땅 싹 다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PPT로 준비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길어가지고요. 좀 쪼개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프로듀서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변경되는 것들을 하나씩 좀 봐야겠죠? 일단 2월 5일 날 시행이 되는 SIPP 주문 처리 수수료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낯설 것 같아가지고요. 자, SIPP라고 하는 거는 Ships in Product Packaging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마존에서 추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상품을 있는 그대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Frustration Free Packaging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정비한 겁니다. 제가 정비라고 했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정책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죠? 사실 아마존이 이미 이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Frustration Free Packaging 프로그램이라는 이 제도, 한국말로 하자면 불만 없는 포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요, 고객에게 배송을 할 제품을 자체 상자에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이 굉장히 오랜 도로 이 단계, 자기네들의 이 수공이 또 이게 들어가니까 이 단계를 줄이기를 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이미 한번 했고, 그리고 2023년에 올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모든 셀러들에게 오픈을 하는 것 같아요. Frustration Free Packaging 프로그램에는요, 3가지 티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티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FP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SIOC, 그 다음에 세 번째 티어가 PFP라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셀러가 티어 1이나 티어 2의 자격을 획득을 하면 아마존의 외부 상자 없이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티어 1의 FFP랑 티어 2의 SIOC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FFP라고 하는 것은 티어 1 등급이고 공급업체, 즉 셀러죠. 셀러가 달성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판매자의 상품 패키지가 운송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특별한 조치 없이 패키지를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재까지 아마존이 보는데 이 패키지가 개봉하기도 쉽고 가능한 적은 폐기물을 생성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포장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 티어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재사용이 가능한, 즉 친환경이고 재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으로
제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포장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면 티어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티어 2는 뭐냐? SIOC 얘는요 FFP에서 포장재는 빠진 상태예요. 포장재 조건이 빠진 상태예요. 즉 판매자의 상품 패키지가 운송에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특별한 조치 없이 패키지를 운송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어 1은 조건이 더 많죠. 안전 포장과 그 다음에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티어 2는 안전하게 포장이 됐다는 것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티어 3 가장 낮은 조건의 PFP는 뭐냐? 아마존의 외부 상자가 필요한 등급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프랩프리 패키징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계속 아마존에 FBA 물건을 보낼 때 사전 포장 필요하냐 아니냐 이거 체크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급업체가 배송에 적합한 자체 상자에 제품을 안전하게 넣고 아마존 창고에 입고를 시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아마존에 도착을 하면 아마존이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을 할 때 자기네들 자체 판지 상자에 또 넣어서 포장을 해서 보내는 등급, 그게 티어 3 등급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존은 이 티어 구분을 위해서 상품이 안전하게 배송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셀러들의 대부분은 티어 3이었던 거죠. 그러나 티어 1, 티어 2도 있었다라는 거. 자기네들이 하는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셀러가 자체 포장한 그대로 고객에게 배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IPP로 인증을 받은 이러한 제품들은 배송된 그 각 인증 상품에 따라서, 즉 아이템의 크기랑 중량에 따라서 0.04달러에서 1.32달러까지 범위의 주문 처리 수수료 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할인은요 6 곱하기 4 곱하기 0.375인치보다 작고, 그러니까 작고 정말 작고, 또는 위험물 또는 초대형 품목의 경우에는 이 SIPP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가 2024년에 새로 적용이 될 SIPP 할인 금액입니다. 여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대형 표준에서 우리가 16온스가 1파운드이잖아요. 1파운드가 얼마입니까? 약 450g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1파운드에서 1.25파운드의 선적 무게예요. 그런데 얘가 SIPP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0.09달러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의류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의류는 1파운드에서 1.25가 아니라 1.5파운드로 갑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조금 아주 조금 떨어집니다. 0.08달러를 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의류와 비의류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의 상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SIPP였고요. 두 번째 변경이 뭐냐면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고객 수요에 비해서 재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낮게 가지고 있어서 제품의 재고 수준이 28일 미만인 표준 크기 제품에 적용하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입니다. 이 낮은 재고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아마존은 장기와 단기를 보는데, 장기의 과거, 즉 과거 90일, 단기 과거, 즉 단기 30일 전,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장기 공급일수와 단기 공급일수가 둘 중에 하나만 28일 미만이다.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둘 다 28일 미만이다. 그러면 그 해당 공급일수 28일 미만이니까 1일부터 28일 미만일 거 아니에요? 그 해당 공급일수에 대해서 낮은 재고 수수료를 추가로 물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대형 표준으로 볼게요. 선적 무게가 최대 3파운드까지는 28일 미만이니까 0에서 14일, 14일에서 21일, 21일에서 28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급일수가 만약에 18일이다. 두 개가 다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0.70달러가 새로 추가로 물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산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공급일수는, 자, 이 공급일수는 평균 1일 재고 단위를 평균 1일 배송 단위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재고에서 얼마나 물건이 빠져나갔느냐 이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서 둘 다 28일 미만이면은 이게 물려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지난 90일 동안에 지난 90일 동안 재고와 평균 배송 단위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1평균 재고가 240개예요. 그리고 하루 평균 출하량이 6개입니다. 그러면 240 나누기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장기 공급 일수가 240 나누기 6이니까 계산하기 쉽죠? 40일이잖아요. 자, 28일을 넘겼죠? 오케이. 자, 28일 넘겼으니까 안 나갑니다. 그죠? 낮은 재고 수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이제 단기도 한번 볼게요. 단기 역시 단기의 1일 평균 30일이죠. 단기는 일평균 재고 단위가 220개고 출하량이 배송 단위가 12개였다라고 하면 220단위 나누기 12, 12 해서 공급 일수가 18.3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28일 미만이니까 낮은 재고 수수료가 물려야 되지만 저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가 40일이 넘겨져서 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원칙이고 실제로 적용이 되면 얼마의 수수료가 물리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시입니다. 2월 20일자 대형 표준이고 배송 중량이 4에서 8온스 사이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장기간의 그 공급일수 90일, 그 공급일수가 18일, 그 다음에 단기 과거 공급 일수가 24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28일 미만이잖아요. 18일, 24일.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는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냐? 이건데 주문처리 수수료 볼게요. 표준 FBA 주문처리 수수료가 상품당 4.08달러입니다. 자, 이 4.08달러는 2024년 2월 5일부터 4월 14일 새로 변경되는 4월 15일 그 이전까지예요. 그것이 4.08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낮은 재고 수수료가 부과가 될 건데 이게 얼마가 부과가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아까 우리 튀어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0에서 14일, 14일에서 21일, 21일에서 28일이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장기간의 역사적 공급일수는 18일이고 단기의 공급일수는 24일이에요. 티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어느 티어를 가지고 할 거냐예요. 두 번째 18일자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24일자를 기준으로 할 거냐인 거죠. 그렇다면 큰 걸로 봅니다. 더 큰 거. 아마존은 더 작은 걸로 보지 않고 더 큰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공급 일수가 24일로 책정이 돼서 계산이 돼요. 그러면 24일은 21일에서 28일 그 티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있었잖아요. 그 세 번째 단계 수수료가 얼마였냐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0.36달러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금액이 0.36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 이제 신규 FBA 주문처리 수수료가 아까 4.08달러에 단품당 0.36달러가 더 추가가 돼서 4.44달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주문처리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현재 같은 대형 표준 4에서 8온스짜리 일반 상품에 부과가 되는 수수료가 비성수기가 4.08달러고 성수기가 4.38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인상이 되는 거냐면 비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약 0.08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아마존이 이렇게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 제도를 만든 이유는 판매자가 단위 판매에 비해서 너무 낮은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전체에서 제품을 배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배송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 증가를 함으로써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존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낮은 재고 공급 일수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재고를 아마존 창고에 입고를 시키면 보관 수수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존은 표준 크기 상품에 대한 비성수기 월별 보관 수수료를 입방피트당 평균 0.87이었잖아요. 거기에서 0.78달러로 0.09달러를 인하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다만 이거는 표준 크기에 해당이 되고요. 오버사이즈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전에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주문 처리 수수료에 있어서 아주 약간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제도에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특정 케이스에서는 아마존이 낮은 재고 수준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경우들인데요. 읽어볼게요. 신규 프로페셔널 셀러로 첫 번째 재고 수령일로부터 1년 동안 면제를 시켜주겠다. 두 번째, 기존 셀러라도 새로 FBA 창고로 물건을 발송하는 경우 페어런트 상품이 첫 번째 재고 수령 날짜로부터 처음 180일, 즉 6개월 동안 면제를 시켜주겠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셀러가 FBA 뉴 셀렉션 제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건 우리가 다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존 AWD를 통해서 자동으로 보충이 되는 제품의 경우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마지막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WD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를 안 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IPI를 다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PI 우리 다 알잖아요. IPI라는 거는 아마존이 셀러가 얼마나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지표지요. 2018년 5월부터 시작이 된 제도였고요. 모든 재고 관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이 IPI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듯이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최소 넘겨야 될 인계값이 400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셀러분들이 이 400점을 넘기지 못하면 아마존은 셀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 줄여버리죠. 그리고 그 줄인 만큼 재고가 넘치면 그 넘치는 재고들을 오버 재고라고 해가지고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를 또 세제곱피트당 $10씩이나 매월 청구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 금액이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당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거 정말 크게 떨어집니다. 또 올해 4월 1일부터는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계값을 넘기지 못하면 아예 뉴 셀렉션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이런 IPI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존 셀러분들은 자, 바로 초과 재고 비율,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재고 비율, 그리고 FBA 판매값, 그리고 FBA 재고율,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FBA 초과 재고 비율이라고 하는 건 지난 석 달 동안 90일 동안 주문 처리 센터에서 배송이 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을 초과 재고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0%를 넘어가면 푸어에 해당이 되고 굉장히 IPI 점수가 뚝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두 번째,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이라고 하는 건 창고에 재고가 있지만 리스팅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넥티브가 돼가지고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의 총수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대행 제품 중에 정말 잘 나가는데 반품이 하도 높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잠시 상품 페이지를 좀 개비하고 좀 다르게 해보려고 그거를 이넥티브 닫아버렸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저희는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이 그렇게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이 막 40%까지 올라갔어. 그런 것을 최근에 저희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보통 아마존은 이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은 결코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 리스팅을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5% 이상만 돼도 푸어라고 해가지고 계정을 이넥티브를 시켜버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관리하는 게. 세 번째, FBA 판매값을 보시면 판매값이라고 하는 건 지난 석 달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석 달 동안 배송된 상품을 그 기간 동안 주문 처리 센터에 남아있는 상품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판매가 됐느냐를 보는 건데 보통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값이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1 미만일 경우 이게 푸어라고 해가지고 또 확 IPI 점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FBA 재고율이라고 하는 건 지난 한 달입니다. 석 달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FBA 상품이 재고로 보유가 되어 있던 시간을 보는 건데 이 재고 보유 비율은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재고를 얼마나 잘 보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마존은 FBA 재고율은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88%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90%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70% 미만으로 재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임계값이
팍 떨어지는 그런 주요 요인이 되지요. 결국 이 4가지 중에 3가지, 문제 있는 재고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서로 물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안 좋아지면 나머지 것들도 다 안 좋아지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 4가지를 다 다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FBA 재고율이에요. 아마존이 얼마나 재고를 잘 채워서 아마존 창고에 재고가 잘 입고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지난 한 달 동안 보는 것이 재고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기 과거 공급 일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생각이 되십니까? 30일. 아까 낮은 재고 수준 수수료는 90일과 30일을 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FBA 재고율이 지금 30일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결국 이 수수료를 안 내려면 재고율을 90% 정도로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이 최소 재고 수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넣어도 부담이고 너무 조금 넣어도 부담인데 어느 정도를 넣어야 적정한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동안에 발송량과 판매 시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을 하실 건지, 만약에 그렇게 일일이 계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리스펙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셀러들이 그거를 매일같이 일일이 발송량이랑 판매 시기를 체크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지요. 왜? 아마존이 이미 다 계산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어떻게 다 계산을 해서 알려주느냐, 그거는 아마존은요, 재고관리 및 기계학습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요. 아마존으로 새로운 입고 배송을 생성하는 그 빈도 있지요. 얼마나 자주 입고 플랜을 짜느냐, 그 빈도와 새로운 입고 배송이 도착하는데 그 소요가 되는 아마존 창고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보충을 해야 할 시기와 몇 개를 보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마존은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재가 되어 있는 화면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에 되어 있느냐? FBA 인벤토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FBA 인벤토리 화면입니다. 새로운 컬럼이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이렇게 새로 생긴 것을 2가지에다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첫 번째 박스인 인벤토리 레벨부터 좀 볼게요. 여기에서 A 제품은 최소 재고가 106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18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로우 스탁이라고 아마존은 띄워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디테일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디테일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4주에 한 번씩 재고를 입고를 시키는데 입고하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고 나와요. 그죠? 자, 이것으로 이 상품의 재고율을 파악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 Historical Days of Supply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A 제품의 과거 공급 일수가 52.1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또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 디테일을 클릭을 하면 30일과 90일 동안의 공급 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품별로 내 공급 일수를 파악을 하셔서 재고 수준 수수료 부과 여부를 파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재고 수준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뭘 고치시면 되겠습니까? 리드 타임이나 발송 빈도를 고치면 되시겠죠. 그때에는 우측 끝에 액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액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맨 아래에 Customize SKU Setting이라고 나와 있는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셀러의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아마존은 입고해야 할 권장 수량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제품을 중국 등 공급사에서 아마존 창고로 다이렉트로 바로 보낸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창고로, 여러분의 한국 창고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검수 같은 것을 하고 전량을 다시 그대로 아마존 창고로 입고를 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2번째를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창고로 들어와서 일부는 아마존 창고로 입고를 시키고 일부는 내가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 이런 경우시라면 3번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여기 그 아래에 미니멈 리플레니시먼트 퀀티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는요 한 번에 FBA로 발송할 최소 상품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서플라이 리드 타임이라는 게 그 아래 또 있잖아요. 얘는 공급업체가 여러분 시설이나 아마존에 입고를 시킬 때 걸리는 그 시간을 주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18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냥 3주 걸린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수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아래 your lead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시설에서 아마존으로 입고를 시킬 때 그때 걸리는 주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레니시먼트 프리퀀시는 얼마나 자주 아마존 창고로 물건을 보내는지 그거를 기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K스펙 퀀티티는 K스펙 한 박스에 담긴 상품 수량을 기재를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Your Warehouse Inventory 레벨은 현재 창고에 있는 수량을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아마존은 자동으로 셀러가 얼마치를 발송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변경을 하실 때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반드시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임의로 아무렇게나 막 작성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것이 이렇게 이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좋은 이유는 보다 정확하게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정을 아마존이 여러분들한테 맞도록 꼭 여러분이 잘 기입을 해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재고 보관 수수료 요 부분까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 하나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SIPP랑 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장기 보관 수수료와의 변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머지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2탄도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지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